반갑습니다. 좀 수업을 10분 늦게 먼저 시작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는 이번에 2월 말 공익법인 대상으로 공익법인 신고실무 교육을 진행하게 된 공익중소법인 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저희 공익법인이 12월 말 공익법인 대상이 굉장히 많아서 4월 달에 교육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또 2월 말 법인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2월 말 법인을 위해서 오늘 교육을 한번 진행을 준비를 해보았고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2월 말 법인은 뭐 학교 법인 같은 게 많다고 들었는데 또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오늘 참가자들 하는 들어온 거 보니까 무조건 학교법인만 있는 것도 아니신 것 같고, 어쨌든 2월 말 공익법인들도 이번에 6월 달에 신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 잘 듣고 꼭 신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육 시간이 좀 길어요. 저희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6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오전에는 이제 공익법인이 어떤 건지, 그리고 공익법인이 지켜야 되는 의무가 어떤 게 있는지, 이거 위주로 오전 2시간 진행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론 위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점심시간 가지고 오후에 이제 홈택스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개요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이론 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 오후부터는 이 출연재산 보고서랑 결산서류 공시 그리고 통합신고 작성하는 방법, 주석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진행을 할 거고요. 출연재산 보고서랑 결산서류 공시 자체도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거 꼭 잘 듣고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법인 개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이거 화면 잘 보이시죠? 이 공유 화면으로 지금 나오는 거 맞을까요? 네, 그러면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익법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익법인이라는 게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층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큰 틀로 보시면 이 법인세법 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속해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 단체이자 상층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법인이 바로 공익법인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로 보시면 이 비영리법인이자 기부금 단체이자 상승세법에 따른 법인이어서 이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 단체로서의 납세 의무도 있고요. 상승세법에 따른 납세 협력 의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법 체계에 맞게끔 의무를 모두 해주셔야 된다는 게 공익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익법인들이 그래서 다른 영리법인들보다는 납세 협력 의무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힘드실 텐데 어쨌든 그만큼 세제 혜택을 주는 면이 있어서 그거는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익법인이 한 4만 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하는 자를 바로 공익법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게 열거가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종교, 그리고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특례기부금, 6번에 보시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7번에는 공익목적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이게 다 이제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열거되어 있는 이제 법인만 공익법인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굳이 이제 기부금 단체로서의 이제 구분을 하자면 1번부터 4번 종교학교, 유치원, 사회복지, 의료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인정되는 기부금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 기부금 단체이고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특례 기부금 단체. 특례 기부금이 옛날로 치면 법정 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특례 기부금 단체가 있고 6번은 그냥 일반 기부금 단체, 지정 기부금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이제 의무이행이라는 게 있어요. 의무이행 대상들은 그럼 어떤 공익법인들이 있냐 하시면 당연 기부금 단체랑 일단 기재부가 지정하는 일반 기부금 단체 큰 틀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당연 기부금 단체 1번부터 4번에서 이 당연 기부금 단체 중에서 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이 같은 공익법인들이 의무이행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23년도부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부금 모금액이 없으면 의무이행 대상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무이행 대상에 해당이 되시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도 제출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공익법인 현황을 보시면 2024년 말로 봤을 때 서울에 보통 많이 있어요. 서울에 10,000개 정도 있고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 사회복지, 학술, 장학, 교육, 예술문화, 의료 이런 순서대로 많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공익법인, 이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 협력 의무랑 상증세법에 따른 납세 협력 의무를 모두 지키셔야 되니까 지키셔야 되는데 이제 그럼 세제 혜택을 당연히 드려야 되잖아요. 가장 큰 세제 혜택이 이 상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 재산을 뭐 만약에 기부를 했다 하시면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법인세를 납부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공익법인들한테 만약에 기부 목적으로 돈을 뭐 출연을 했다 하시면 그 출연 재산에 대해서 상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세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익법인 또 비영리 법인에 속하다 보니까 이 공익법인들이 공익 목적 사업도 할 수 있고 수익 사업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 수익 사업을 만약에 근데 하시면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 신고납부 꼭 하셔야 되고 수익 사업을 영위하시면 하셔야 되고 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을 통해 가지고 뭐 송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런 것들 한 번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자 소득이랑 자산 양도 소득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자 소득 특례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천 징수된 이자 소득만 있을 때 그 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로 원천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 요런 거 여기에 해당되시는 공익법인들 실무자들 있으시면 꼭 한 번씩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뭐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까지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공익법인 입장에서 들어가는 세제 혜택이라면 이제 개인 같은 경우 이 개인이 공익법인한테 만약에 기부를 했다 하시면 기부금은 이제 연말정산 시에 기부금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다는 것도 그냥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익법이 연간 세무 일정 한번 보시면 3월 달에 이제 수익 사업을 영위하시면 이 12월 말 법인 기준이에요. 3월 달에 이제 수익 사업을 영위하시면 3월 달에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고요. 뭐 출연재산이랑 출연재산이 있으시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이게 지금 12월 말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현재 2월 말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2개월씩 늦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에 이러한 신고가 있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8월 달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하셔야 된다. 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익법인의 납세 의무 개요입니다. 그러니까 출연자가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했을 때 상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 공익법인들이 이 출연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될,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납세 협력 의무 같은 거 보시면 이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시고 결산서를 공시를 하시고 또 장부가 별도로 있으면 장부를 작성하시고 비치를 하셔야 된다. 외부 전문가랑 외부 회계감사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시는 공익법인들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세무 확인을 받으셔야 되고 또는 외부 회계감사로부터 감사를 받으셔야 된다. 그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의 신고도 있으시고 이런 게 있으시니까 오늘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거거든요. 뒤에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상속세 및 상증법이랑 법인세법에 따른 이 납세 협력 의무를 모두 지키셔야 되는 게 바로 공익법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들어가기 전에 저희 용어 하나 살펴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먼저 출연이 어떤 건지 정확히 이제 구분을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연 자체는
저희 상증세법에 따르면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을 한다. 그 출연 행위에 따라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하고요. 재산을 출연하는 자를 출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 그러니까 기부를 받으시면은 그 기부가 바로 출연재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그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출연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출연재산에 해당되지 않지만 뭐 다른 공익법인이나 뭐 개인으로부터 뭐 기부를 받는다. 그런 기부금들은 출연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구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는데 기본재산 같은 경우 설립 시 출연한 재산,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이 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보통재산 등으로서 사용이나 처분 시에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재산, 이런 게 바로 기본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기본재산은 그러니까 임의적인 조정사항 재산이 아니에요. 뭐 사용이나 처분을 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할 만큼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기본적인 재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보통재산은 이런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이 바로 그냥 보통재산에 속한다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법에서는 이런 거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맨 마지막에 설립 첫해 기본재산과 국고보조금만 있는 경우에는 기본재산도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이 되니까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세협력 의무 판단 기준은 수익금액과 자산가액 금액 기준으로 보통 이제 그 납세협력 의무가 있냐, 뭐 외부 전문가 해당이 되냐, 외부 회계검사 해당이 되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수익금액 같은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그 수익금액, 말 그대로 그 수익사업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산가액은 저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가액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익목적 사업에 있는 자산가액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이 둘 다 있잖아요. 그러면 공익목적과 기타 사업을 합친 그 모든 자산의 자산가액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과 보조금 미사용 잔액은 포함이 된다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보시면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기준 검토라는 게 있어요.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은 뒤에서도 다시 설명드릴 거지만 여기 기준에 해당하시면 외부 전문가, 뭐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로부터 이 신고서가 적정한지 확인을 받는 그런 검토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그 외부 전문가로부터 이제 받는 기준이 뭐냐, 공익법인들은 어떤 공익법인들이 있냐 하시면 총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익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의 공익법인들이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판단하는 기준이 밑에 있는 1번 보시면 24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 자산가액이 6억 5천이 있다. 근데 여기에 보조금으로 21년도에 취득한 토지 2억 원과 보조금 미사용 잔액 2억 원이 모두 포함됐다 하시면 이걸 포함해가지고 자산가액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 전문가의 총 자산가액 기준에 해당이 되거나 또는 수익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이 합친 그 3억 원 이상에 해당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셔도 외부 전문가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 자산가액과 수익금액, 출연재산가액 판단하는 기준이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익법인 전용 계좌. 공익법인의 공익 목적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익 목적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이 돼야 되고요. 얼마든지 사실 개설이 가능해요. 2개 이상 개설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뭐 다른 공익법인들을 워낙 지점이 많으신 공익법인들 있잖아요. 큰 이제 공익법인들. 그런 데는
뭐 100만 개도 뭐 넘게 가지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얼마든지 뭐 본인들이 구분해가지고 계좌 개설하고 싶다 하시면 개설 가능하니까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공익법인 이제 전용 계좌를 미사용하시거나 미개설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많이 사용했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얼마든지 개설하시면 됩니다. 운용소득. 운용소득이 어떤 거냐면, 운용소득도 이제 개념이 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공익법인이 만약에 돈을 출연을 받아요. 그럼 출연받은 재산을 그냥 바로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 당해에 공익목적 사업을 당연히 안 하고 그냥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이제 운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바로 운용소득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시 보시면 기부금 뭐 10억을 예를 들어 받았다 하시면 이거를 이제 수익용으로 운용하고 싶어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에 예치를 했어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이자 소득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이자 소득이 바로 운용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운용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영하는 거 공익목적 사업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다만 이 수익용에서 나오는 소득, 이것도 운용소득으로 운용소득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건물 같은 경우도 건물로 만약에 출연을 받았다 하시면 그 건물을 뭐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시설로 이용하면 문제는 없지만 본인들의 시설이 있어가지고 임대사업으로 개시하고 싶어요 하면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 임대사업을 개시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소득, 이게 운용소득이니까 이것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조금과 같이 출연재산이 아닌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운용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출연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금 같은 것들은 거기서 나오는 아무리 발생한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운용소득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증여세 부과로 사후관리가 종결된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또한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연재산의 범위에 어떤 게 속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니까 이런 거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 사업 또는 일반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이다.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이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뭐 이제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사용하고 싶으시면 한 번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인 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당해 사업연도에 고유목적 사업으로 사용 안 하고 이제 그 준비한다는 약간 예치 개념이라고 보시면 적립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적립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회계 처리도 하시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만약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뭐 계상해가지고 나중에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번 보고 갈게요. 첫 번째는 사업용 유무형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그러니까 사업용 유무형 자산에서 나오는 그 처분이익, 평가이익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연재산과 무관한 보조금 같은 거 거기서 발생한 소득도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고요. 증여세가 이미 과세가 된 출연재산. 그러니까 이미 증여세가 과세됐다는 것은 이미 사후관리가 종결된 거거든요. 이 공익법인들이 가장 큰 그 세대 혜택이 상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증여세가 이미 과세가 됐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런 의무들을 지킬 필요가 크게 없습니다. 이미 사후관리가 종결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시기 미도래로 인한 입금 불산이 된 이자 소득도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별도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회비 수익도 출연재산에 포함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비 수익,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출연재산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회비의 성격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 금액의 정기 회비 같은 개념, 그런 것들은 회비 수익을 별도로 구분이 되니까 출연재산에 해당은 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정기적인 게 아니라 일부 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특별회비 성격, 이런 것들은 출연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출연재산에 그러니까 포함이 어떤 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회비라는 명칭이 있지만 이 회비 명칭에도 그 실질적으로 그 성격이 회비 성격이 아니다 하시면 출연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참고사항을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익법인이 고유목적 사업 일반 회비 외에 참조금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도 않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그러니까 회비 성격이 이 정기적으로 이 공익법인의 운영하기 위한 그런 성격이 아니라 사실상 이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나한테 들어오는 혜택이 없고 그 납부도 사실상 강제성이 없고 심지어 이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줬다 하시면 명칭은 회비일지라도 기부금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런 성격의 회비는 기부금으로 보고 출연재산에 포함을 시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출금도 출연재산에 포함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출연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대출금도 이 공익법인 그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이다 하시면 이 출연재산에 포함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채무가 뭐 개인적인 용도면은 당연히 공익법인과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회비든 대출금이든 이 공익법인과 관련된 그런 목적의 성격이면 출연재산에 해당되고 공익법인에 맞춰서 사용을 잘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납세 협력금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재산 보고서가 어떤 거냐 하면 일단 보고 대상은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죠. 이 출연재산의 범위에 어떤 게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출연재산이 있는 기부금 받은 게 있으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있습니다. 다만 가로치고 보이시죠? 예외 사항은 있어요. 종교단체는 제외가 되는데 이 종교단체가 제외가 된다 할지라도 부동산이나 주식이 있는 종교단체는 의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연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있다 하시면 아무리 종교단체일지라도 의무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종교단체 제외된다는 개념이 그럼 어떤 거냐? 그러니까 헌금만 있는 종교단체들 있죠. 그 불특정 다수로부터 지급받는 헌금만 있는 그런 종교단체들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가 별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고 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다. 라고 보시면 2월 말 법인 같은 경우 이번에 6월 달에 신고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행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되고요. 홈택스로 전자 제출도 가능하십니다. 요즘에는 홈택스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그냥 전자 제출을 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걸 굳이 손으로 쓰셔가지고 이제 오래된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제출하는 게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수동으로 서면 직접 제출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홈택스로 제출하는 거 권고 드리고 있으니까 홈택스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산세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하시거나 불분명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승세액의 1% 가산세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1억 원 한도로 이제 보통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그 제출을 안 하려는 게 그 고의성이 너무 다분하다. 그러시면 그때는 그 가산세 한도 없이 상증세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다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하시니까 가산세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유의사항 한번 보할게요.
후원금, 기부금은 출연재산에 해당이 되고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출연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속 나오죠. 이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출연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 계속 말씀드려도 계속 여쭤보시더라고요.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출연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만 있고 별도의 기부금 등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 없을 때는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제출 대상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은 없지만 과거에 출연받은 기부금, 부동산, 주식 등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하시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사업연도에 기부받는 게 없어요. 그러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있고 그 기부금이 있고 다 사용하지 않았다 하시면 그 출연재산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결산서류 공시 의무입니다. 결산서류 공시. 모든 공익법인들이 결산서류 공시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또 예외 사유가 있긴 하죠. 종교단체는 제외가 되지만 주식 초과 보유, 종교단체는 공시하셔야 됩니다. 앞에 봤던 출연재산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출연받는 재산이 있는 종교단체는 출연재산 보고서가 출연재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면 이 공시는 주식 초과 보유 종교단체만 의무 공시 대상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만약에 종교단체 있으시면 한 번쯤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결산서류 공시가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간편서식과 표준서식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간편서식은 말 그대로 소규모 공익법인들이 위한 그런 공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간편해요. 저희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결산서류는 공시하실 게 너무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거 작성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간편 소식을 만약에 공시를 한다 하시면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를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공익법인의 자산 현황, 부채 현황, 뭐 수익 현황, 비용 현황 이런 것들 큰 틀로만 작성하시면 돼서 이 소규모 공익법인들을 위한 그냥 뭐 나름대로의 공시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그 소규모 공익법인들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라고 보시면 자산 총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익금액과 출연자산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법인들 그러니까 자산 총액 5억 원 미만 기준과 수익금액 출연자산 합계 3억 원 미만 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간편 서식으로 공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된다고 간편 소식으로 공시하는 게 아니고 모든 조건을 충족하셔야 돼요. 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가산세 미부과 그러니까 옛날에는 간편 소식이 워낙 소규모 공익법인들이다 보니까 사실 공시를 간편 소식으로 안 하셔도 가산세를 저희가 별도로 부과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23년도 귀속본부터는 이제 공시 안 하시면 간편 서식 공시 대상자이시더라도 공시 안 하시면 가산세 부과된다는 거 꼭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공시를 안 하다 보니까 너무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강제적으로 공시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시 기한은 마찬가지로 출연재산과 똑같이 해당 사업문서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2월 말 법인은 이번 달에 꼭 공시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결산서류 공시는 홈택스로만 공시가 가능하거든요. 전자공시. 이거는 서면 제출 안 돼요. 무조건 홈택스로 전자공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공시를 함으로써 다른 분들이 이 공익법인에 대해서 이 공시를 열람이 가능해요. 근데 서면으로 제출하시면은 뭐 열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홈택스로 공시를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공시 열람, 공익법인 공시 열람 같은 것이 들어가시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 공익법인에 대해서 뭐 공시 열람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공시를 누락하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다 하시면 가산세 부과됩니다.
다만 이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쯤에 이 공시하시고 만약에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시면 안내문 같은 거 뿌려드리거든요. 그 안내문 받으시고 한 달 정도 내에 그냥 재공시하시면 돼요. 그러면 크게 문제 없으세요. 근데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드렸는데도 재공시를 하지 않았다 하시면 별도의 사유가 없는데도 그냥 재공시를 안 했다 하시면 그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문 받고 그냥 재공시 해주시면 크게 문제 되진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적용 기준은 일반적으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의료법이나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이들만의 그 특수 회계법인 같은 게 있어요. 회계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런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질문은 올려주시는데, 뭐 쉬는 시간에 답변 주시거나 아니면 만약에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내일 답변을 못 드린다, 뭐 강의하면서도 못 드린다 하시면 마지막에 저희가 그 정리해가지고 Q&A를 올려드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강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판례, 관련된 판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한 내 공시 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보.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결산 공시 안 한 거에 따른 또는 제대로 오류를 수정하지 않은 거에 따른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냐라는 판례고요. 적법하다고 결과적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한 내 결산 서류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저희의 재차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산세 부과한 거 적법하다라고 결론이 났고요. 두 번째는 가산세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공익법인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국세청장이 계속적으로 시정 요구했음에도 그 재공시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재공시한 내용에 여전히 오류가 있어요. 근데 그 오류가 착오로 인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가산세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산세 부과 처분도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보고 의무. 외부 전문가, 말 그대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도 포함이 돼요. 이러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이 공익법인의 신고가 적정한지 세무 확인서를 별도로 받으실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성실신고로 유도한다는 그런 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고 대상은 총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들. 이거 보시면 아까 저희 간편서식 공시 유형이랑 좀 반대잖아요. 간편서식 공시 유형은 자산 총액 5억 원 미만이고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들이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이 반대로 표준서식 공시 대상자죠. 간편서식이 아니면 무조건 표준서식 공시 대상자인데 뒤에 있는 이 외부 전문가 보고 대상 기준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표준서식 공시 대상자들은 그냥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제출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한은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되고요. 이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는 별도로 제출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하실 때 그 서식 내에 있는 서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월 달에 출연재산 보고서랑 결산서류 공시 이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 중에서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대상에 해당되시면 꼭 같이 첨부해가지고 보고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가산세도 있습니다. 제출 안 하시면 가산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유의사항만 보고 가시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도 세무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7년도 전에는 회계감사가 기준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회계감사를 받을 정도면 외부 전문가 굳이 또 받아야 되나요? 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면 외부 전문가는 굳이 안 받아도 된다라고 그 규정이 되어 있다가 17년도 이후부터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셔도 외부 전문가 별도로 또 제출하셔야 됩니다.
별도의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그래서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 해당이 돼도 외부 전문가 별도로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옛날부터 이어진 공익법인들이 그 예전 규정을 아직도 생각하셔가지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둘 다 의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화기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총 자산가액에는 이 보조금 포함하고 수익금액과 출연자금 합계 계산할 때는 보조금 제외하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출연대상가액의 보조금 해당은 안 되는데 저희 총 자산가액에는 포함이 돼요, 보조금이. 하나의 그 자산으로 봐가지고 총 자산가액 그 5억 원 기준 판단할 때는 보조금 포함하시고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구분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있는 이제 공익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 그 지점의 본점에서 지점의 내역을 포함하여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 저희가 그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본점에서 지점 것까지 모두 일괄해서 신고하시고 관리하시거든요. 그냥 그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외부 전문가도 뭐 지점 내용 것까지 본점에서 일괄해서 한 번에 신고해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단 사례 간단히만 보고 갈게요. 판단 사례는 저희 뭐 예를 들어 어떤 공익법인이 임대료 뭐 1억 원, 이자 5천만 원, 기부금 6천만 원, 후원금 2천만 원, 보조금 2억 원, 설립 당시 출연금 3억 원이 있다. 외부 전문가 세무회계에서 제출 대상인가요? 라고 봤을 때 이제 수익 금액은 임대료 이자 이런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수익 금액은 위에 있는 1억 원과 이자 5천만 원, 그래서 총 1억 5천이 있고 출연 금액에는 기부금, 후원금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 수익 금액과 출연 대상가의 합계액이 여기서는 2억 3천으로 이 공익법인은 총 3억 원 미만이니까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의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편 공시로 간편 서식으로 공시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하나의 서면질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보시면 그 세무대리 수행 회계사가 외부 전문가 배제 대상에 속하는지, 그러니까 이 공익법인을 그 보통 본인들이 실무자들이 작성하실 수 있는데 워낙 어렵다 보니까 세무대리한테 맡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세무대리 수행 회계사, 세무사가 본인들이 이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마지막에 그 외부 전문가 이 신고서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세무 전문가로 해당이 될 수 있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고서 작성해놓고 신고서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한 서면질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세무확인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사 회계사도 그냥 공익법인 외부 전문가로 선정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무리 신고를 하고 그 기장을 했어도 외부 전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무 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속한 그 회계법이 소속된 다른 회계사도 세무확인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세무 대리를 맡긴다 하시면 성실 신고를 하려고 하구나라고 봐서 이 외부 전문가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 저희 법령을 하나 보고 가시면 상신세법 시행령 제43조 1항에 세무확인 배제 대상 외부 전문가로서 제3호에 출연자 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은 외부 전문가 그 세무확인에서 배제가 돼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앞에 있는 주어가 출연자 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의 세무대리예요. 그러니까 공익법인의 세무대리가 아니고 출연자 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의 세무대리는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기장하시는 그 세무사 회계사랑 이 출연자 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의 세무대리랑 만약에 동일하다 하시면 이 법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중복됐다 하시면 이 법 규정에 따라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아니시면 이 공익법인의 세무 대리자들은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부 회계감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금액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회계감사 자체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회계감사 대상되는 이제 공익법인들. 총 자산가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수익금액과 출연자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자산가액이 20억 이상이 공익법인. 근데 앞에 봤던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은 그 당해 사업연도로 판단하거든요. 당해 사업연도 5억 원, 그리고 당해 사업연도 수익금액과 출연자 합계액이 3억 원. 그걸로 판단하는데 이 회계감사는 직전 사업연도로 판단합니다. 직전 사업연도로 판단하는 이유가 이 회계감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공익법인이면 그 다음에도 크게 자산의 변동이 크게 없을 거다라고 봐서 직전 사업연도로 보고 미리미리 감사 준비해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외부 회계감사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판단해서 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도 종료일부터 이제 4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되고요. 관할 세무서에 감사 보고서 제출하시면 된다. 또는 이제 결산서를 공시하실 때 감사 보고서 제출 첨부하시면 되겠고, 가산세도 이제 제출을 안 하시면은 가산세가 있는데 수익금액과 출연대상 합계액이 0.07%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회계감사 보통 큰 공익법인들이 하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가산세는 큰 편은 사실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출연대상가액이 20억이다 하시면 가산세가 0.07%면 140만 원밖에 안 돼요. 가산세 자체는 이 규모가 큰 공익법인에 비해서 가산세는 크진 않지만 사실상 이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누락함으로써 그 들어가는 가산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 기부금 단체 있잖아요. 그 기부금 단체의 요건에서 지정 기부금 단체라면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가지고 지정 기부금 단체 자체가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증여세 혜택을 받았던, 기부받았던 내역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그 점이 굉장히 큽니다. 지정기부금 단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커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공익법인이다 하시면 꼭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의무. 이것도 이게 모든 공익법인이 이 의무이행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신고 대상을 보시면 동일 내국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서 출원하거나 취득한 경우랄지 특수관계인에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 자산가액의 30% 초과한 경우랄지 96년도 12월 31일 당시 주식 5% 초과 보유한 법인으로서 현재까지 계속 보유한 법인들은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 특이한 게 이건 기한은 똑같거든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제출하셔야 되는데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 국세청장한테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주식 보유 이 주식 동일 내국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 초과해서 출원하거나 취득한 공익법인들 이 밑에 있는 의무이행 요건을 지키셔야 되는데 이 의무이행 요건이 총 4가지가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5가지였는데 24년도 기속본부터는 이번에 있는 출연대상가의 1% 지출 요게 삭제가 됐습니다. 나머지 이 4가지는 의무이행 요건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번에 있는 출연재산가 1% 지출 삭제는 됐지만 의무이행 요건을 판단하는 거에서는 삭제가 됐지만 그렇다고 이 주식 초과 보유 5% 초과한 공익법인들이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안 지키시면 이번에 이제 개정됐거든요. 이것도 가산세 200% 부과됩니다.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의무이행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에서만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거는 한번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 5%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라고 보실 때 이 상승세법의 16조 2항에 이 가나다를 모두 합산한 주식으로 5%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 그러니까 모든 공익법인은 전용계좌를 통해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종교단체는 제외될 수 있어요. 다만 주식초과 보유 종교단체는 포함해서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하셔야 된다. 이거는
사업연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가 아니고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만약이나 변경이나 추가할 때는 3개월 아니고 1개월 이내. 그리고 이제 본점에서는 지정 계좌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번에 신고하셔야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 신규 지정된 공익법인들은 이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처음에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23년도 2월 달에 법령이 하나 신설이 되면서 이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을 아예 명시화시켰어요. 그게 이제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해서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 계좌를 신고하시고, 개설하시고 신고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고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공익법인에 관련된 그 거래가 이 전용 계좌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계좌로 이루어졌다. 신고하지 않은 다른 계좌로 이루어졌다. 하시면, 그때 미사용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전용계좌 사용 의무 거래는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어요.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랄지,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받는 경우랄지, 이런 경우들은 당연하게 전용계좌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굳이 열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하시면 별도로 장부 작성해서 보관하고 비치하셔야 됩니다. 명세서 별도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면 저희 홈택스 이 화면에서 보시면 신고 보고 쪽에 전용계좌 개설 신고 이거 있으니까 여기서 들어가셔가지고 신고하시면 되고요. 다만 주의해야 될 게 들어가시면 이 계좌 구분에 사업용 계좌랑 공익법인 계좌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공익법인 계좌로 클릭하시고 계좌 추가하셔야 됩니다. 사업용 계좌 아니고 공익법인 계좌로 클릭하시고 계좌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국가 지자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보조금 이런 거겠죠. 국가 지자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전용계좌 사용 의무 별도로 없고요. 출연받은 재산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했을 때, 수익용으로 운용했을 때, 그 수익용 계좌, 정기예금 계좌는 공익목적 그 전용계좌로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납세 협력 의무 마지막,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 말 그대로 공익법인들은 장부를 작성하시고 비치하셔야 될 의무가 있고요. 10년간 보존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가산세도 있고, 다만 가산세 제외되는 대상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총 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 간편 서식자들은 그래도 가산세 제외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종교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헌금을 지출받은 그런 공익법인들 가산세 제외해주고 있고, 국가 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도 가산세 제외되고 있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이제 들어가시면 신고하실 때 2가지 경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로그인을 하시면 맨 위에 상단 탭 지급명세 자료 공익법인 여기 누르시면은 맨 왼쪽에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공시라고 있거든요. 요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떠요. 그래서 결산서류 공시를 하시던지 열람도 가능하시던지 또는 출연재산이나 의무이행 여부 보고하고 싶다 하시면 요거 누르셔가지고 들어가셔도 되고 또는 이 세무 업무 가이드 맵이라는 게 오른쪽 하단에 생성이 돼요. 여기서 공익법인 종합 안내 찾으셔가지고 바로 거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와 같은 이 화면이 뜨니까 여기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공익법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여기 아까 이 바로가기 버튼 누르시면 그 화면 안내 포털이 뜨고 여기서 이 공지사항 밑에 옆에 있는 이 세무도움 정보 안내랑 뉴스레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꼭 클릭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무도움 정보 안내는 뭐 교육 동영상 이런 것도 있고 홈택스 제출 방법 동영상도 다 정리되어 있고 또는 뭐 공익법인 세제 혜택 각종 의무 이런 것들도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한 번쯤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뉴스레터도 저희가 매달 이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4월 달에 뭐 신고 의무 안내, 5월 달에 기한 후 신고 안내, 6월 달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 이런 것들 올려드리니까 주기적으로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뉴스처럼 주기적으로 정기레터를 받고 싶어요 하시면 위에 있는 이메일 수신 동의 하러 가기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저희 국세상담센터랄지 아니면 국세 쪽 홈페이지 자체에도 저희 되게 좋은 정보가 많거든요. 홈택스, 국세 쪽 홈페이지, 국세상담센터 이런 세 가지 홈페이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세법상 지켜야 할 때 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한 10분 정도만 쉬고 11시 10분에 수업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